네, 청취자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진짜 안보 7월 29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평화네트워크의 정욱식이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두 분 김종대 의원님 그리고 김관진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예. 어떻게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 못합니다. 예. 왜 무슨 일이 있으실까요? 글쎄 뭐 워낙 나라가 아픈데 네. 하여간 뭐 정치도 그렇고 매우 혼란스럽고 또 사드 문제 이런 거 터지다 보니까 나라가 좀 중병을 앓고 있다. 네. 그래서 요즘 안녕하십니까라는 말을 물어보기가 좀 쑥스러운 그런. 그 얘기 나온 지도 오래됐어요. 예, 예. 근데 갈수록 안녕하지 못한 게 현실인 것 같은데. 예. 김광진 의원께서는 한 주간 근데 뭐, 저희가 이걸 예. 금요일 날 이제 녹음을 네네. 하지 않습니까? 뭐 네. 방송도 금요일 날 나오지만. 근데 진짜 안보를 할 때마다 일주일이 이렇게 빨리 가나 이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맥없이 그냥 네. 돌아서면 진짜 안보 녹화하는 것 같고 네. 진짜 어떻게 시간이 가는지 모르게 그냥 훅훅 지내고 있습니다. 네. 방송은 좋은 것 같아요. 방송을 하루하루 기다리고 계시면은 보통 시간이 잘 안 지나가고. 그런가요? 잊고 있으면 그냥 훅 지나가고 그러는데 너무 방송에 관심 없는 거 아니세요?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농담이고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 방송하러 올라와 보니까 1층 로비에 내일인가요? 7월 30일 날 톡쇼. 예, 그 공개 방송 한다고. 공개 방송 있습니다. 예. 이게 또 잠깐 또 안내 말씀해 주시죠. 저희 이제 톡쇼가 2달 딱 됐거든요. 2달. 그래서 2달이고 또 이제 곧 개편도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는지 방향성도 같이 청취자분들하고 얘기 듣고 해서 일단 초대 손님으로 메인 초대 손님은 진성준 의원, 은수미 의원이 오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2부의 손님으로 양향자 이번에 그 광주 출마하셨던 네. 후보 그리고 여선웅 의원과 이동학 후보 네. 같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얘기 나누고 벌써 신청하신 분이 한 70분 가까이 되세요. 그리고 50분 넘게는 이제 먼저 비용도 지불하시고 지금 네. 예약하셨는데 사전 예약 안 하셨더라도 또 현장에서 오시면 참여 가능하니까 국민TV 국민TV 지하에서 합정동에 있는 국민TV 지하 네. 카페원에서 같이 네. 하니까요. 많이 좀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저기 한 좌석이 제가 알기로 한 뭐 4-50명 들어가면 꽉 찰 텐데 70명이 신청했으면 이거 안내 방송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안내 광고 너무 많이 몰리셔도 좀 테이블 빼고 예. 스탠딩으로 예. 예. 즐겁게 예. 음악도 틀어놓으시고 예, 좋습니다. 내일 그러니까 7월 31일 토요일 7시부터 예. 국민TV 지하 카페에서 또 김광진의 톡쇼 공개 방송 한다니까 우리 또 진짜 안보 팬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뭐 개인적으로 김광진 의원께서 뭐 중책을 하나 맡으셨다고 방송 카메라에 잡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뭐 전당대회 기간인데 네. 추미애 후보 대변인 맡아가지고 뛰고 네네. 있는데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네, 예. 뭐 여기서 뭐 공개적으로 어떤 발언을 하면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우리 방송 청취자들이 또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사드 문제에 관련해서 당론을 정하지 않겠다는 게 당론이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럼 어떻게 차기 지도부가 선출되면 변화가 있는 건가요? 근데 그건 지금 이제 출마한 분들이 다 네. 공식적인 발표를 하셨습니다. 네. 사드 배치라고 하는 것은 당론이고 네. 당론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고 네. 지금 김종인 대표 체제 하에서 대표의 개인의 발언이 당론인 것처럼 네. 약간 와전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네. 근데 그동안 일관되게 2년 전부터 우리 당이 주장해 왔었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네. 대표 개인의 입장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만간에 정상화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뭐 추미애 후보뿐만 아니라 네. 송영길 후보도 그렇고 다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네.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는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남은 상황이고. 네, 그러니까 그 남은 한 달이 일각이 여삼추 같은 심정인데 저는 네. 그 한 달이 가장 중요한 시기거든요. 문제는. 네. 근데 미리 이렇게 의향을 밝히는 거를 조금 더 선명하고 약간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은 사실은 한 달 후에 있을 그 효과를 조금 미리 누릴 수 있으니까 약간 전국에 영향을 줄 것 같아요. 네. 지금 주변국이 우리 국내 여론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 사드 배치가 한국 내에 또 다른 반미 뭐 감정이 있는 거 아니냐? 이건 미국식 시각이고 네. 또 중국도 아직은 직접적인 제재 이야기를 입에 올리질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냐면 한국 내 여론을 더 지켜보겠다는 의중이 깔려 있는 건데 네. 결국 우리가 응답해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묻고 있잖아요. 우리한테 묻고 있을 때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게 지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디맨드가 있으면 서플라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게 소통이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공공외교의 시대이기 때문에 정부가 뭔 결정하더라도 시민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외국에서는 그런 걸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정치와 시민의 어떤 그 태도가 매우 중요한 건데 그게 이제 현대 공공외교라고 한다면은 지금이 적기죠. 네. 그런 점에서는 조금 그 민주당에서 이 선거운동 자체에서도 이걸 밝혀내는 것이 그 후보자들한테 개인적으로도 불리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더 그런 것들이 자기의 책임성 있는 그 당의 수권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자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게 당에도 좋고 본인한테도 좋다. 네.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시험대에 오른 거죠. 예, 이거에 대한 어떤 찬반 입장, 뭐 이제 사드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당론이 어떻게 정해지냐 여부를 떠나서 그 프로세스를 어떻게 밟아가느냐. 이것 관련해서는 이제 국민들이 많이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으니까 또 이제 그 대변인이라고 중책도 맡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예. 내가 하도 국회에서 사드 얘기를 하니까 내가 지금 사디스트가 됐거든. 아니, 저 사람들이 네. 내 얼굴만 쳐다보면 저 사드에 대해 자연스럽게 묻고 답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런 모임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디스트 아니야. 사디스트가 되버렸구나. 예, 예, 예. 그러면 한민구 장관 같은 경우는 메조키스트가 되는 거죠. 주로 네. 김용민 PD는 한민구는 김종대의 장난감이다. 이런 얘기하대? 아이고. 조금 약간 심한 표현에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러다 보면 메조키스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한민구 장관에 공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국회 가서 시컨 두들겨 맞으니까 어째 좀 흠씬 두들겨 맞고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게 그게 메조키스트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지. 내 얘기는 이게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데서 희열을 느끼면 안 되는 거라 이거죠. 네네. 근데 뭐 이제 한민구 장관만 또 뭐 팬 게 아니라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요즘은 또 이제 우리 김종대 의원께서 이 사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와대 더 나아가서 박근혜 정부의 전체적인 정책 결정 과정에 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또 짚고 나오셨어요. 좀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글쎄 이 정부가 이제 외교안보에 있어가지고 폭주하는 양상으로 완전히 국가안보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제왕적 의사결정으로 해서 폭주하는 것이 익히 보았던 현상이기 때문에 이번에 사드의 결정도 그렇게 겉은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내용은 그렇게 새롭지가 않습니다. 네. 저는 크게 한 3가지 예를 들었는데 재작년에 그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약정 이거 체결할 당시 2014년 12월이었죠. 12월이었어요. 예, 택배기사 왔다 갔다 해서 택배기사 협정.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목함질의 사건이 나오고 그 확성기 방송 재개가 전격적으로 결정된 거. 또 올해 이제 개성공단 그 폐쇄가 전격적으로. 이거는 성주에는 5시간 전에 통보해 줬다 그러지만 개성공단은 3시간 전에. 3시간 전에. 그때 이제 업주들한테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이랬던 양상에 이제 사드까지 이어져 오면은 이 외교안보 현안이 결정되는 것은 청와대가 특히 대통령께서 외교안보는 내가 하는 거다. 내가 안보를 하는 거고 장관이나 수석들은 말 그대로 비서고 이건 대통령의 결단으로 하는 거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과시해왔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그 다양한 정부 내 의견이 있어요. 각 부처의 의견은 다른 겁니다. 이게 한 테이블에 골고루 올라와 가지고 리더는 그런 이야기가 충분히 테이블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하고 그중에서 합리적 선택이 이루어지도록 이런 취지로 외교안보를 결정하자. 이게 NSC가 만들어진 이유거든요. 국가안전보장회의. 그 NSC라는 거는 바로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 NSC가 요즘은 그런 기능이라기보다 단순한 통보 기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사드까지 4건이 다 그랬어요. 대통령이 그 판넬 놓고 강의하잖아요. 카메라 앞에서. 저거 진짜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대통령께서 이렇게 군사 전문가인지 사드 전문가인지 미처 몰랐습니다. 아니 그러면서 미사일 방어에 사드 말고 다른 대안을 있으면 제시해달라. 아니 그런데 미사일 방어라는 그 뜻이 한다는 그 뜻이 이미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건데
그런데 미사일 방어를 하기 위해 사드 아니면 다른 걸 내놓으라 그러면 네. 아니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저기 하강하는 단계 탄도미사일 요격이 사드하고 패트리어트밖에 없는데 네. 근데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대안이 있으면 내놔. 이건 진짜 깡패 같은 짓이에요. 깡패 같은 짓. 우리가 미사일 방어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내놔달라. 이런 맞지. 네. 꼭 미사일 방어로 안보를 해야 되겠느냐. 이러면은 이제 뭐 전략가들이 나서고 전문가들이 나서서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고 뭐 외교도 있는 거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미사일 방어 해야 되겠는데 다른 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이거 환장하는 거지. 네. 아니 그 미사일 방어라는 그 말뜻 자체가 지금은 사드인데 네. 웃기잖아 이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사드는 MD가 아니다. 미사일 방어 체제가 아니다. 네. 이렇게 하니까 거기 대통령도 헷갈리는 거죠. 그것도 헷갈리는 거고 그게 헷갈리면서 무슨 대안을 내놓으라고 이 언어와 개념의 혼선이 초래하는 네. 이 정보 공해라고나 할까 이게 한국 사회에 엄청난 비용을 발생시키고 그렇죠. 있어요. 네. 이거. 그것도 참 대통령이 본인이 군통수권자시잖아요. 네. 이제 막 취임하신 분도 아니고 네. 사드라는 게 오늘 갑자기 개발된 무기도 아니고. 네. 근데 저는 참 그 말을 듣고 혼란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거 그 북한 핵 위협을 막기 위해서 이거보다 좋은 것을 대비해봐라 얘기해봐라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지난 3년간은 왜 사드를 안 한다 그랬습니까? 네. 그 논리라면. 네. 그러면 통수권자로서 본인은 북한 핵 위협을 포기하고 사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도입된다고 하다 한 2년 걸릴 텐데 뭐 지금 미국이 바로 예산을 하는 게 아니니까. 거의 2년 가까이 걸리는 거죠. 네. 그러면 본인 임기 중에는 사드는 없는 거예요. 아니 내년 말이면 본인 임기 중이죠. 막 네. 끝에 머리에. 어. 그러면 본인은 대통령으로서 군통수권자로 있는 동안에 북한의 위협을 아무것도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요. 65만 장병들은 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통수권자가 그렇게 그 군인들을 폄하시키는 정도의 느낌으로 말을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개국 콘서트인가요? 거기서 나온 봉숭아학당처럼 아니 NSC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이면 적어도 뭐 그분들도 뭐 얼마만큼 잘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실무적인 내용, 무기체계의 특성 이런 부분들은 뭐 국방장관, 외교장관 또 통일부 장관 이런 분들이 국정원 이런 분들이 대통령보다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분들 딱 앉혀놓고 이제 지도 딱 펼쳐놓고 이제 교평 가지고 이제 학생들 가르치듯이 이제 이 사드 때 여기 보면은 뭐 반경 200km고 그래서 대한민국 2분의 1에서 3분의 2가 방어가 되고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하려고 NSC를 근데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제 교육청까지 그 자료가 그대로 내려가서 이거 학생들한테 교육시키라는 네. 거예요. 네. 경기도 교육감은 거부했더라고요. 서울시 교육감도 거부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네. 대부분의 교육감은 유보 신중이에요. 네. 좀 생각 좀 해보겠다. 네, 이거예요. 네, 네. 아무래도 교육감 입장에서는 바로 찬반을 표시하기가 좀 부담스러웠을 네, 네.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몇 군데 알아보니까 이거 학생들한테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난감하거든. 또 방학 중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일부는 반대했지만은 대부분 알아보니까 유보더라고요. 예. 교육부가 그게 후속 공문을 또 보냈어요. 네. 그 사드 교육을 하라고 하는 거. 그다음 두 번째 보낸 공문에는 안보 교육을 얼마나 잘 하는지를 평가하겠다. 라고 하는 걸 1차로 사드 공문 보내놓고 요걸로 학생들 또 이제 교수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제대로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학교 평가를 평가를 반영하겠다. 야. 그리고 이제 이런 류의 그 사드도 이렇게 교육을 제대로 안 한다 그러면 평소에 안보 교육은 제대로 하는지 보겠다. 네. 지금 그 각 시도교육청마다 안보교육이 이게 돼 있거든요. 네. 군부대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얼마 전에 왜 수방사 장교가 초등학생들 모아놓고 잔인한 북한의 그 잔혹한 수용소 모습 하다가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네. 그때 그거 하는 강의한 장교가 또 여성 군인이더라고. 네. 본인도 영문을 몰라겠다 그랬는데 이 정도로 부주의한 가운데 안보 교육 해가지고 굉장히 그게 이제 아주 전방위적으로 행해지는데 전방 같으면 학교가 얼마 없으니까 군부대 부담이 적다고요. 네. 그런데 이제 후방 같은 경우는 1개 연대당 70개 학교씩 떨어진다고. 평균. 인구 밀집 네. 지역에는 네. 학교가 조밀조밀하니까. 네. 이러면 부대 업무가 마비돼요. 학생들 교육시키느라고. 전방이야 이제 학교가 갈수록 줄어들으니까 네. 부대 부담이 적지. 그러나 후방에는 부대 수는 적지만 학교는 많잖아요. 네. 그럼 그거 다 하려면 이거 뭐 아주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키라는 나라 지키라고 보내놨더니 나라는 안 지키고 그건 마비되고 웬 학교에 와서 군인들이 제복 입고 설치냐고. 네. 이게 말이야. 근데 그 심정이 이해가 돼요.
이제 지금 성주에서 사드 반대 운동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속적이고 좀 강력하게 붙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이제 주로 나오는 분들 중에서 학생들이 많은 거예요. 여중생, 여고생 이런 학생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NSC 회의하면서 뭐 기겁을 했을 거 아닙니까? 저 학생들이 저거 불순 세력들의 외부 세력들의 이 사드 괴담을 듣고 집회에 나오니까 교육부에서 책임지고 학생들 의식화 교육, 안보 교육 다시 해라. 뭐 이런 식의 이제 논리적인 연결고를 갖고 있는데 과연 우리 학생들이 그런 어떤 택도 안 되는 그 안보 교육에 넘어갈 수 있을지 우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종편이라든가 언론이 동원이 되고 매일 반복적으로 주입식으로 끊임없이 하면서 그렇죠. 했을 예. 때 저는 좀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금 세월호 사건도 2년이 지난 지금 왜 이렇게 망가졌느냐. 계속 고립시키고 네. 그걸 갖다가 이데올로기로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결국은 거기에 국민들의 피로감이 고조되면서 그걸 활용해가지고 세월호에 책임을 전가하는, 유족들에게 네. 책임을 전가하는, 또는 시민단체를 이렇게 그 책임 전가하는 이런 양상들이 일정 정도 먹혀들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렇죠. 예. 성주도 이게 하루 이틀에 종료될 예.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벌써 단단히 준비하고 들어와요, 정부가. 네. 굉장히 이렇게 모든 자원을 동원해가지고 왜 뜬금없이 그때 대구 신공항 이전 발표가 되냐고. 다 이런 것들에 맞춰서 어떤 성주가 고립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피로감이 가중되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자원을 많이 갖고 있는 쪽에서 이긴다. 네. 이런 판단이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봐요. 착각이라는 걸 이번에 보여줘야죠. 이게 이제 착각이라는 걸 이번에 보여줘야 될 것 같고 다시 이제 그 처음 얘기로 돌아가서요. 그러니까 지금 김종대 의원께서 지금 그 아직 언론인의 근성을 못 보이셨는지 취재한 결과, 취재해본 결과, 이런 말씀 안 되는데 정치. 네, 취재해본 결과 이게 사드 배치 결정이 당초 NSC의 안건도 아니었다. 한 건도 아니었어요. 네. 그날 국방부 안건은 2개였더라고요. 이제 외교통일 국방 이렇게 안건이 올라와가지고 이걸 회의록으로 만들어서 네. NSC 회의는 토의를 하는 자리고 그 전에 부처 입장은 다 결정이 돼서 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회의는 체계적으로 해야 됩니다. 사전에 차관회를 먼저 거치고 올라오잖아요. 네. 이 국가 안전 보장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책임 있게 체계적으로 진행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날 국방부 안건은 2개였어요. 뭐였죠? 그거는 내가 밝힐 수가 없어요. 그건 밝힐 수 없고요. 예. 그런데 그거는 전혀 사드하고 무관해요. 네. 뭐 굳이 따지자면 관계가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간접적으로 거리가 멉니다. 네. 그래가지고 전혀 그 공식적으로 논의될 예정이 아니었어요. 근데 뭔가 청와대 분위기가 이상한 거는 6월 말이었습니다. 그때는 몇 가지 변수가 있었어요, 사실은. 유엔 안보리에 중국 보고서가 제출된 게 6월 29일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4페이지짜리 중국 보고서가 왔는데 사실은 내용이 없었다고. 네. 그러면서 그 북한 제재에 대해서 중국은 지방 정보와 각 기관에 통보했다. 네. 이렇게 주로 돼 있다고.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보기에는 좀 무성의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의 특성입니다, 그게. 그렇다면은 이 제재 효과가 진짜로 나타나는 거냐 안 나타나는 거냐 아직은 시기상조예요. 적어도 몇 개월은 더 지켜봐야 이게 2270호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이게 뭔가 실효적으로 되는 건지 각 국가가 성실하게 임하는지 이제 평가할 수 있는데 아직은 아니고. 정부에서 6개월 정도 받잖아요. 첫 그러니까 3월 달에 유엔 안보리 결의가 채택됐고 한 9월쯤 돼야 한 6개월 정도 지나야 이게 대북 제재 결의가 효과가 있는지. 네. 그래서 만약에 그때 효과가 없고 중국이 부성의한 이런 태도를 보이면 그러면 10월 달 한미 연례 안보회의 SCM 회의에서 사드 배치를 발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 그렇죠. 나름대로 합리적 일정이죠. 그런데 그 보고서가 이제 제출이 돼서 이게 청와대 보고되는데 하루 이틀은 걸렸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6월 말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사실은 6월 2일 날 러시아 보고서도 제출이 됐는데, 네. 이게 문서 제목 포함해서 A4지 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좀 그래. 네. 더 성의가 없어.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거 속에서 청와대 저는 오판 가능성이 일부 있다고 보는 것이 네.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정상 외교는
적어도 북한 핵실험 이후에 오로지 북한 제재를 위한 정상 외교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앙골라까지 간 게 우간다도 뭡니까? 가시고, 예. 우간다 가고 저 외교부 장관 쿠바 가고 네. 그다음에 몽골 가고 이 모든 거는 그 저 북한 제재에 대한 국제 공조 포위망 만들는 이거 한 가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아예 시한까지 정해놓고 북한을 아프게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그 이번에 진짜 북한이 망하든지 아니면 항복하든지 네. 이렇게 해야겠다는 이 결기와 상당히 극단적인 어떤 그 목표를 갖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 자체도 허상입니다, 사실. 네. 6개월 만에 북한이 이것이 핵에 대한 입장을 바꿔놓을 수 있다고 하면 사실은 그 자체도 이상해요.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만든 기준이에요. 네. 자기가 만든 기준이에요. 그런데 그 기준에 의해서 6개월간까지 기다리는 중에 사실은 청와대도 불안했던 거예요. 네. 이게 과연 그렇게 진짜 되는 건지. 그런데 중국을 보면은 우리는 호흡이 이렇게 가쁘고 막 100m 달리기 하는 것 같은데 저쪽은 마라톤 하고 있거든? 네. 왜 저렇게 느긋하고 길어? 이러다 보니까 자꾸 무언가 그걸 압박할 수 있는 우리의 이 제재 드라이브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카드를 굉장히 간절하게 원하고 이게 긴박하게 논의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시점에 국방부에서 청와대로 계속 그 사드에 대한 별도 보고가 있었던 것도 확인이 됩니다. 그건 뭐냐? 그 사드 배치 부지는 이제 결정해도 되는지 네. 이런 부분이 예민한 사항으로 해가지고 국방부의 정책실장이나 장관이 청와대 가가지고 상의를 했던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기 청와대는 나름대로 김관진 안보실장 수준에서 이 사드에 대한 카드를 한 패를 던질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이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게 6월 말에서 7월 초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고 네. 그 사이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야기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네. 물론 여기서부터 이제 추론입니다. 그런데 7월 7일 날 그 안건에도 없던 게 긴급히 논의됐다. 현장에서. 네. 이건 팩트예요. 이건 추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보면은 당시에 이 발표에 6월 말부터 7월 초에 얼마나 긴박하게 청와대가 목을 메고 있었던가 하는 점이 여실히 드러나는데 이건 우리 국내 정치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네. 또 그런 어떤 그 결정을 압박하게 만든 국제 정세 요인도 있다고 봐요. 그런 것들이 다 한순간에 모여들어 가지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미 정해진 스케줄대로 그 한미 국방장관 회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이런 정상적 프로세스가 무력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모든 순서가 뒤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필기시험 보는 중에 밖에서 합격자 발표가 나온 거야, 이게. 뭐 국회에서도 이렇게 비교를 해주셨습니다만, 그럼 정리를 해보면, 일단 7월 5일 한민구 국방장관이 그때 이제 우리 김종대 의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그때 장관의 답변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그리고 지금 아직 실무 간에 논의 단계에 있다. 예, 이게 이제 국민들한테 밝힌 마지막 내용이었고, 네. 공개적으로 밝힌 건. 그리고 그 사이에서는 이제 우리 김종대 의원께서는 계속 그 상황을 갖다 체크를 하셨겠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7월 8일 오전 11시에 발표됐는데 그 시점까지도 그 발표 내용이 사드 배치를 공식으로 발표할 거라고 미리 이제 미처 예상을 못했던 이런 어떤 부분이었던 거죠. 그 전날 오후부터 이제 네. 한 4시경부터 저도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소문이 좀 돌긴 했지만, 아니, 국방부 기자실에 통보했어요. 네. 내일 3시에 중요한 발표가 있겠다고. 그러니까 중요한 발표라고 하는 게 이제 미리 이제 그게 중요한 발표가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실무간의 협의 단계인데 뭐 이제 이거 이제 협의 수준을 갖다가 뭐 양국 국방장관 수준으로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언제까지 예. 결과 중간 브리핑을 그렇죠. 하겠다든지. 예. 뭐 이제 경과를 아니, 발표하겠다든지 그런데 이런 거가 언론에 아니고 이미 정보가 많이 새고 있었어요. 네. 그 직전에 기사를 보면 네. 곧 발표한다는 예고 기사가 많이 나왔고, 네. 이거는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뿌려준 정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분위기는 다 만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사드 결정이라고 기자실에서는 예상이 됐는데 네. 왜 그런데도 언론에 격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거냐 하면은 대부분 몇 개월에 걸쳐서 이렇게 검토를 했다 그러면은 중간 브리핑 정도 한 번 예. 있고 그러니까 다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한 어디까지 그 뭐 이렇게 검토가 되고 있고 언제쯤 검토가 끝날 거라든지 이런 예고 브리핑이 있고 그다음에 검토가 끝나면은 검토 결과에 대한 게 있는데 양국 국방장관이 결심을 할 거라는 또 그런 순서가 있는 건데 아무런 중간 과정 없이 검토 결과 보고서가 작성도 안 된 상태에서 7월 8일 날 사드 배치 결정이 나온다고 네. 게 7월 7일 날 예고가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자실도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네. 이게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정상적인 결정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누구나 다 그거는 인정을 하는 거고, 그런 비정상적인 결정을 하도록 만든 그 진짜 정치적 배경이 네. 이게 뭔가에 대한 의혹은 걷잡을 수 없이 중요한 건 결국 거잖아요. 그렇게 당긴 키맨은 누구냐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진짜 말 그대로 핵심적인 다른 거랑 플레이어가 아무 누구냐? 상관없이 대통령이 혼자 다 결정하셔가지고 네. 그 군사적, 안보적, 뭐 다임적 요소를 다 고민해서 네. 내가 그냥 하려니까 따라오세요라고 하는 건지 네. 김관진 안보실장이 그걸 결정한 건지 지금 봐서는 한민구 장관은 뭐 아닌 것 같고 네. 이분은 아닌 것 같고 뭐 우리가 중후 네. 부처장군을 너무 디스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또 저희가 본인의 발언을 종합하면 그분은 아니세요 일단. 예. 그분 아니세요. 그 발표하는 시점에 진짜 한번에서 한번 얘기를 나눴지만 네. 외국에 중요한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의 네. 행방이 정확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좀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프랭클 로즈 미 국무부의 군축 담당 차관인데 이 양반이 주로 하는 일이 사드를 비롯한 MD 관련해서 동맹국들 돌아다니면서 꼬시는 일, 그다음에 MD 반대하는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양해 구하는 일, 예, 이런 일이 주된 업무거든요. 네. 지난 수년 동안 해왔던 일이.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제 6월 말부터 일본, 한국, 중국 순서로 이제 그 동아시아 순방을 한다는데, 근데 이제 재밌는 게 7월 2일 날 도착해서 7월 5일 오전까지 이 양반의 동선이 전혀 파악된 게 없습니다. 사흘 동안 도대체 뭘 하고 돌아다녔는지 전혀 파악된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가기 전에 어떤 기자가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사흘 동안 뭐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좋은 주말을 보내고 돌아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면 휴가 온 거야? 그러니까 뭐 휴가 올 일도 없고 지금 이 중체대한 상황에서 이렇게 뭐 분초를 다퉈가면서 일할 양반이 7월 5일까지 있었죠. 예, 그래서 7월 5일날 이제 중국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넘어갔죠. 그러니까 그거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그 새누리당의 정진석 원내대표도 청문회 얘기를 꺼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따 이제 그거에 대한 입장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전에 짚어봐야 될 게 일단 사흘 동안 동선이 전혀 파악이 안 됐는데 미 국무부는 이 양반이 한국에 가서 외교부뿐만 아니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만나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청와대에서는 부인하고 있잖아요. 예, 아니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양반의 동선을 봤을 때 사흘 동안 청와대 관계자를 만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 일단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보면 그리고 이 양반이 중국 가고 7월 7일 오후에 워싱턴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직전에 NSC 회의가 소집된 거예요. 그렇지. 청와대에서. 네. 그러면 제가 추론을 해보면 이제 이 프랭클 로즈의 일본 방문의 목적은 사드 문제에 관련해서 미일 간의 공조 체계를 갖다가 확인하고 한국에 가서는 사실상 결정을 하고 중국 가서는 통보를 하고 워싱턴에 비행기 타기 전에 청와대에 전화한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이제 중국에 통보했으니까 발표하자. 이런 식으로 된 게 아니냐. 이런 게 그러니까 그게 7월 7일 날 청와대 서별관 회의에 네. 아주 이상한 누가 봐도 이상한. 네. 심지어 일부 참석자는 사드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간 것 같은데. 네. 이런 어떤 비정상성의 어떤 조금씩의 해명, 이제 이 퍼즐 맞추기가 조금씩 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완성된 스토리는 그렇죠. 저도 구성은 못합니다만은, 그거는 저도 관계는 있다고 봐요. 네. 그러게 이제 재작년에 한미일 약정이 유사한 거죠. 네. 연내라는 시간에 쫓기고 있었잖아요. 네. 연내에 이걸 다 해서 미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 네. 이게 미 국방부 입장이었잖아요. 그걸 우리가 수용해서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차관이 개인적으로 서명해 준 거고, 네. 그때 청와대가 컨트롤 했던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 7월 7일 날 결심하고 7월 8일 날 발표하는 이 타임 스케줄이 중요했던 거지. 네. 이 발표 자체보다도 문제는 시기였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의 비정상적인 NSC 회의가 긴급히 필요했고, 이거는 그런 어떤 목표가 설정된 건 전 6월의 마지막 시점이었다고 봅니다. 네. 그때부터 이게 돌아갔다고 봐요. 그게 쭉 이어져서 7월 8일 날 결과로 나온 것이지. 네. 그 한 일주일 전부터는 이미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지 않았느냐.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6월 달 들어서 뭐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이제 그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 보고서, 사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우리가 이제 뭐 이것도 상식적인 얘기입니다만 하나 짚어봐야 될 거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는 제재 내용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상황악화 방지 있고, 그 다음에 육지화됨을 포함한 대화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이것도 같이 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하게 이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재뿐만 아니다, 한반도 상황악화 방지, 그 다음에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여기에도 방점을 찍혔는데 우리는 자꾸 그냥 제재만 얘기만 하니까 이제 엇박자가 나는 부분인데요. 아니 그래서 네. 그 중국의 이행 보고서 4페이지짜리의 말미가 무슨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냐면은 네.
그런데 제재를 쭉 했다는 내용은 앞에 부분이고 그렇죠. 예. 마지막 부분은 뭐냐면은 그런데 이러한 북한 제재 문제를 이유로 해서 네. 한반국에 사드 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 이거를 결론으로 내리고 있어. 네. 그러니까 이걸 한미가 받아들이는 그 논리적인 그 맥락을 보면은 네. 제재가 지금 가고는 있지만은 그것에 더해가지고 사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중국의 논리를 비토해버린 거예요. 네. 이런 결과로 이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네. 결국은 중국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제재는 그거 천천히 효과가 나타나는 거. 그리고 지방정부와 북한이 관계된 부분들은 하루아침에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도 그런 얘기 하는데 이게 뭐냐면 지방정부하고 북한하고 미리 계약된 것도 있을 거고 공식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비공식적인 그렇죠. 것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차원에서의 무역액은 오히려 제재 이전보다 늘어났다는 거 아니야 지금. 기존 관성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일종의 북한이 상처에 앉은 딱지 같은 겁니다. 귀찮죠. 북한 떼버리고 싶어요. 중국 입장에선. 그렇다고 딱지를 뜯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또 상처에 피가 흐르고 염증이 흐르고 딱지는 또 생긴단 말이에요. 딱지가 더 커지죠. 더 커져. 그러니까 그거 못 되게 하잖아. 애들한테 흉터가 났고. 이런 것들 뗄 수 없는 그 속사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지방 차원에서 많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지금 암암리의 교류 또 협력 이런 것들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 없고 또 유엔 안보리 결의안도 주민의 생존에 관한 사항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 그렇죠. 그랬으니 네. 해석하기 나름 아닙니까 이거에. 네. 그런 부분들은 중국은 그런 항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각 기관에 가이드를 제기하는 거지. 네. 모든 걸 한꺼번에 그냥 다리 끊어버리고, 배 끊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장벽 세우는 제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그거죠. 예를 들면 이제 동북 삼성이 인구가 1억이 넘습니다. 한반도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아요. 예. 동북 삼성은 아시다시피 별다른 산업 기반도 없습니다. 거기 관광하고 이런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동북 삼성은 오래전부터 이제 이 북한, 중국 이쪽하고의 경제협력을 통해서 좀 더 이제 경제 발전을 추진해왔던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고, 그걸 중앙정부에 계속 요구해왔고, 최근 그게 조금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제재를 통해서 일시에 문을 닫아라.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게, 말씀하시는 게 하나의 사례가 그겁니다. 이제 예를 들면 북한 광물, 이런 거 수출할 때, 그전에는 그런 확인증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 북한 광물이 이걸 수입할 경우에 그 수익이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전용되지 않는다. 이런 어떤 확인서가 필요 없었던 거예요. 근데 중앙정부가 요구한 거는 안보리 제재 이후로 그런 확인서를 제출해라. 이런 식의 이제 요구들이 나오니까 일종의 이제 행정 절차가 그렇게 이제 밟아 나가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걸 딱 봤을 때 이제 한국이나 이제 미국에서 볼 때, 뭐 장난하자는 거냐. 뭐 이런 식의 바로 이제 중단을 해야지. 예, 엇박자가 있는 건데 중국도 나름대로의 프로세스가 있는, 법과 제도라는 게 있는 거고. 그게 합리적인 거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됐든 그 대북 제재의 기본적인 건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외화 수입을 차단하는 거니까 이게 북한 주민들의 민생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안보리 결의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북중 간의 거래가 어제 어느 언론에서 보니까 위안화로 이루어진대요. 이게 달러라든가 어떤 이런 거라면 또 문제가 달랐을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북중 간에는 이미 그런 위안화라는 경화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그런 거래가 왜 하루아침에 중단될 수 없냐면 석탄 경우를 보면은 북한 석탄이 중국 석탄보다 값이 싸다고요. 그러면 북한 석탄을 지금까지 많이 사왔는데 이것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어쩌다가 이제 중국이 북한 석탄을 수입을 금지했다든가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중국 석탄 업체의 반발들이 있어서 수입량을 좀 줄이는 경우나 아니면 중단하는 경우가 있다고. 중국에도 석탄 업체가 있고 또 석탄의 수요가 줄고 있거든 지금 중국 내에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사든 걸 안 살 수 있는데 이게 제재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걸 또 국내 언론에서 이거 쓰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라는 건 뭡니까? 이건 일종의 어떤 생물이라 가지고 어떤 탈정치적인 속성이 매우 강한 겁니다. 돈 버는 놈들은 못 말려. 어떤 것도 뚫고 들어가요. 그게 기업가 정신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이 남북 교류 다 끊었다 그러지만 안 하는 줄 압니까? 해요. 방법이 있어요. 옛날에는 한국 기업이 하던 남북 교류 협력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제재로 못 한다 그러니까
중국 기업 명의를 빌려가지고 아니면 중국 기업에 앞세우고 그 밑으로 들어가 버린다든지 해가지고 돈 벌 놈들은 여전히 돈 벌고 있다고. 이건 기업가 정신은 국가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 빈틈의 구멍을 다 찾아낸다고. 심지어 지금 북한하고 휴대폰 통화가 되는 시대입니다. 네. 여기 남한에서 북한하고 휴대폰 통화가 돼요. 네. 중국에 서버를 둔 중계기지만 통하면 됩니다. 그게. 이걸 어떻게 제재로 다 막어, 이걸.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마치 어떤 그 북한에다가 강철 지붕 하나, 아이언돔 같은 걸 씌워가지고 완전히 저 국가를 지구상에서 고립시켜가지고 끝장내 버리자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문제였던 것이지. 그리고 그것이 자기 뜻으로 안 된다고 사드라는 카드를 꺼내냐는 거야, 그러니까. 응? 얘기가 이게 처음부터 다 어디 꿈나라에서 노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근데 문제는 갈수록 이제 점점 내가 그리는 그림이 잘 그려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게 더 큰 위협인 거죠. 자,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그 옛날에 로드맨이라는 그 미국의 유명한 농구 선수 있습니다. 데니스 로드맨. 트럼프의 친구예요. 그래서 김정일 만나라고 꼬신 게 그 로드맨이라며? 그 트럼프한테. 그때 북한도 한번 갔지 않았어요? 북한에서 여러 번 만났죠, 여러 번. 북한에 2번 갔다 왔죠. 그때 그 김정은 위원장 만나러 갈 때 동행한 미국인이 또 있었대요. 그런데 대동강변에서 연애를. 캐나다인입니다. 캐나다 기업가. 근데 거기서 그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하고 그 일행 중에서 아주 재밌는 말이 나왔대요. 그 국제사회가 우리를 제재해 준 거 우리 싫지 않다. 오히려 더 좋다. 최근에 너무 외부의 문물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왔다. 근데 제재로 인해 가지고 통제가 잘 된다. 제재를 통해서 알아서 지들이 속도 조절해주고 있다. 속도 조절해줘서 사실 우리 북조선도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에 대해 가지고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려고 노력은 많이 하지만 자칫 사회 혼란이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그 조성되는 어떤 예기치 않은 어떤 그 조금 북한식으로 얘기하자면 반동적 문물이 들어오는 것도 이게 잘 통제해야 되는데 제재가 그 문제를 다 해결해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소위 붉은 자본가라고 얘기하는 북한 내 신흥 부의 계급들, 계층들, 장마당 세력이라고도 하는 건데 이런 어떤 인간이 부와 물질에 대한 욕망 또 뭔가 잘 살고 싶은 가치 있게 나도 살고 싶고 한번 폼나게 인생 살고 싶은 이 욕망 자체는 그것은 북한이건 남한이건 아니면 우간다건 앙골라건 똑같은 겁니다. 그거는 종교와 국적을 초월한 거예요.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들어왔을 때 사회 변동이나 혁명이란 게 뭡니까? 굶을 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적당히 잘 살 때 일어나는 겁니다. 혁명이라는 건. 그래서 부에 대한 기대가 커질 때 주로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지 최악의 상황에서 혁명이 안 일어난다고. 그런데 지금 북한이 애매모호한 점이 있는데 이걸 관리해야 되는 북한 위정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가지고 무슨 체제 위기감을 안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은 오히려 관리 가능한, 통제 가능한 걸로 지금 가고 있는데 제재가 그걸 도와주는데 그러니까 제재가 문 성공을 거둬. 그래고 반면에 밑에서 어떤 무역의 루트라도 뚫어가지고 외국 문물을 교류하는 놈들은 다 합니다. 그렇죠. 왜 못합니까? 이 창조경제 시대에 그런 걸 안 하시겠습니까? 보려고 하는 분들이. 근데 이제 그건 그렇고 지금 서서히 이번 주부터 서서히 이제 가시화되기 시작하는 게, 그러니까 전반적인 큰 흐름을 보면 사드 배치 발표 이후 대북 제재는 좀 이완되고 있는 흐름들이 있는 반면에 대남 제재가 시작됐다. 대남 보복이 이제 시작됐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좀 있었는데 지난주 이번 주에 몇 가지 사례들이 좀 발견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언론에서 많이 보도된 게 그 대구시에서 주최하는 치맥 페스티벌에 칭다오시에서 우리 안 가? 그리고 8월달에 자기 때 떼거지로 엄청나게 많이 오시잖아. 거기 수천 명단이 아니야. 인구 레벨과 다르지 않습니까? 규모가 다른데. 그러면 닭 한 10,000마리 준비해야 될 건데 그거 하려면은. 그거 맥주 그거 이런 드럼통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두 도시가 자매 결연을 맺은 도시잖아요. 그래서 매년 대구에서 할 때는 칭다오에서 오고, 칭다오에서 할 때는 대구시에서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속 교류 협력을 했는데 올해는 시기가 좋지 않다. 분위기가 좋지 않다. 그럼 대구시 관계자 물어볼 거 아닙니까? 사드 때문이냐고.
그건 우리가 뭐 굳이 얘기할 필요 없고 아무튼 시기가 안 좋다, 분위기가 안 좋다 이 얘기하면서 이제 지금 하고 있고 중국 내에서도 이제 네티즌들이 막 이제 들고 일어나고 있잖아요. 막 들고 일어나고 뭐 한국산 그 제품 불매 운동 막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고 있고 특히 이제 화장품 이런 쪽에 뭐 이상 품질에 뭐 어떤 뭐 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특집자는 것들이 자꾸 이제 중국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고 뭐 한류 스타 무슨 공연 하는데 그건 뭐 이제 보이콧 운동이 뭐 벌어지고 있고 이제 서서히 그러니까 관의 중국 정부의 방치하에 혹은 살짝 찌르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문제가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좀 그런 기류가 있고 정부는 아예 정치 따로 경제 따로 그러니까 중국의 그 경제 보복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서서히 그런 기류도 좀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주변국들이 이제 한국의 박근혜 정부의 결정에 한국의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에 관심을 갖듯이 네. 우리도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제재라는 말은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 ARF인가요? 그 네. 며칠 전에 아세안 지휘관보 포럼에서 왕이 외교부장이 얘기한 것은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싶다였어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냐 한번 듣고 싶다 이런 듣고 얘기했었죠. 싶다. 예. 이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은 대화로 해명을 듣고 싶다는 뜻이라고. 네. 뭐 제재 뭐 이런 걸 함부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보다 더 무서운 거는 중국의 그 소비자죠. 시민들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아니 예전에 뭐 송영선 의원하고 전 의원하고 네. 같이 그 토론하셨을 때 한 장면이 지금 중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난 그거 송영선 의원의 말실수라고 보지 않아요. 네. 그리고 중국에서 이런 것들을 다 보고 관찰하면서 이것이 여론 시장에서 소비되는 구조가 존재합니다. 네. 그랬을 때 지금까지 한국이 이만큼 중국과의 어떤 그 무역의 저변에는 말이죠. 이 중국 내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았다는 거. 그러니까요. 그리고 역대 중국이 한국에 대한 인식이 지금보다 좋은 때는 없었다는 거. 네. 지금이 최고점을 찍었다는 거. 사드 발표 딱 직전까지. 직전까지. 네. 이런 것 속에서 그 중국은 관시를 중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이런 이미지와 우호감이라는 거. 그리고 또 우리가 박근혜 정부도 칭찬받을 게 몇 개 있어요. 네. 그 한국 전쟁 때 중국군 유해 송환. 네. 이건 대륙을 진동시켰다고 중국인들이 얘기합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 잊어버린 유해를 한국이 송환해줬대. 네. 물론 나중에 가짜 유해가 섞인 걸로 발견이 돼가지고 네. 뭐 스타일 문제됐구나. 구겼지만 예, 예. 그것도 아주 로우키로 해줬어요. 네. 미국 눈치 보면서 네. 원래 유엔사 소관이잖아. 이 정전협정에 네, 네. 이 포로 유해 송환인데 그거 우리 권한도 아닌데도 네. 무리하게 송환해준 거예요. 네. 유엔사 눈치 봐가면서 이걸 왜 모르겠어? 그 대륙이 진동했다. 특히 그 관료들, 수뇌부들, 영도그룹이 감동했다. 이거가잖아. 네.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이제 그 천안문의 막루까지 가신 게 작년 9월 아니야? 맞죠. 이러는 그 이전부터 한국의 이미지는 계속 좋아지고 있었고 이게 소프트 파워로 그 무역에도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한국에 말하자면 브랜드가 되고 소프트 파워가 된 겁니다. 네. 그것이 이제 우리 기술력과 결합돼 가지고 스마트 파워로 들어가는데 우리는 중국에서 대성공을 거둔 나라예요. 그리고 동남아의 모든 국가들이 지금 중국의 부상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네. 근데 유독 한국만 두려워하지 않았어. 유독 여기만. 네. 네. 그래가지고 잘 지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참 잘했다고 보는 건데 이렇게 애써 마련한 성과를 왜 까먹어? 이 좋은 거를? 공군탑을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좋은 걸 왜 근데 까먹어? 정작 중요한 거는 피해보는 사람은 따로 있잖아요. 피해보는 사람은 그런 사드 배치를 결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물론 뭐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뭐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그 업적에 영향을 주겠습니다만 아무튼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피해를 보는 사람은 따로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개성공단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굉장히 좀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초기 관리가 잘 안 돼 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경제적인 피해도 경제적인 피해지만 한중 양국의 국민들의 감정 싸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감정 싸움 이미 이제 그런 징후들이 지금 충분히 좀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정부는 이런 걸 갖다가 좀 합리적으로 컨트롤하고 이러면 최소한 미국한테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좀 더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고 좀 일단 유보라도 하고 뭐 미국 대선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뭐 차기 정부 때 다시 논의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뭔가 좀 격양된 분위기를 톤다운 시키는 좀 일종의 냉각기를 좀 가져야 되는데
서로 양쪽에서 지금 막 분란집을 부채질하고 있는 이런. 오히려 미중 싸움을 우리가 붙이고 그렇죠. 있다고. 그러니까요. 말리해야 되는데 옛날에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은 뭐야? 조지 부시 만나면은 중국하고 너무 싸우지 마세요. 이 말을 꼭 했다고. 정상회담 때. 네. 근데 지금은 싸우라고 오히려 우리가 가서 붙여가지고. 네. 아니, 큰 형님들 싸우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거 보면은 불안하고 가슴이 모골이 송연해지고 네. 간이 콩알만해지는 짓을 왜 해? 그러는데 물론 북한 핵이 고도화되기 때문이라고 표면적인 명분은 네, 네.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 싸움을 붙여놓고 이라는 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들 안 두렵겠습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은 남아있는 절차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그 한미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 중요한 의사결정하는 절차가 남아있는 게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네. 성주의 성산포대를 미군한테 공여하는 절차가 있어야 될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기존의 연합토지관리계획, 즉 LPP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한미 행정협정이라든가 절차를 밟아야 될 거라고. 네네. 이건 양국 국방장관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 절차 협의 과정을 또 하나의 어떤 중요한 정치적 과정으로 인정을 하고 네. 우리가 여기에 좀 개입할 방법이 없느냐. 네. 이게 이제 고민 사항인 거죠. 네네. 왜냐? 이 공여를 해야 성산포대에서 미군이 자기들이 그 사드 포대 운영을 위한 실시 설계도를 내놓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거에 따라서 주민들의 앞으로 미칠 영향도 평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게 지금 미지수인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는 주민과 뭐 그러면 정진석 원내대표가 우리한테 좋은 선물을 줬어요. 주민, 주한미군, 우리 정부가 참여하는 공동 공청회나 청문회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네. 여기서 우리가 강력하게 뭔가 좀 의견을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는 혹시 없는 거냐. 이렇게 맥락이 그렇죠. 중간중간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근데 정진석 원내대표가 못 모르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문회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왜 또 좋은 선 그러니까 지금 그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청문회 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 관련해서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은 뭐 그에 대한 반응이 좀 나온 게 있습니까? 그 청문회 하자, 예를 들면. 지금 아직 뭐 특별한 그 입장들이 나온 건 아닌 것 같고. 네. 뭐 그거는 이제 시기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청문회라고 하는 것이 도입하는 과정, 아까 말한 서별관 회의나 NSC의 그 절차 이게 맞느냐라고 하는 걸 네. 따지는 청문회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아니면 정말 성주로 도입하는 게 맞느냐 이제 이걸 따지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말 그대로 진짜 사드가 필요하냐 아니냐 아니냐 이 논쟁이 갈 수도 있는데, 네. 아마 정진석 대표가 말하는 것은 그런 원론적인 거는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지 않고 네. 그냥 누군가에게 꼬리 자르는 책임 정도를 물을 수 있는 그런 청문회. 네. 그리고 그것으로 사실 이제 그렇게 던져놓으면 여의도라고 하는 특성상 이슈가 그리 다 빨려 들어가요. 네. 성주로는 카메라가 이제 한 대도 가지 않습니다. 네. 청문회 증인 누구 세울 거냐, 네. 어느 시기부터 기점으로 할 거냐, 네. 누구는 받아줄 거냐 말 거냐, 며칠 날 할 거냐. 사실 진짜 무의미한 며칠 날 수요일 날 시작할 건지 목요일 날 시작할 건지 가지고 일주일간 싸워요. 세월호 특기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네. 세월호가 그러다가 저 지경 된 겁니다, 지금. 네. 근데 그걸 아는 거죠. 네. 그게 사실 크게 중요한 이슈들이 아닙니다. 네. 아니 그런데 일단은 국회 특위 구성하고 이제 국회 비준동의 쪽으로 야권 공조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공통 분모에서 출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요. 네네. 이것이 야권이 똑같은 말을 했다는 건 뭡니까? 이거는 요 수준에서 컨센서스, 즉 합의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일단은 여기서 이거를 무기로 삼아가지고 하나의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자, 국회 특위 구성해서 사드 우리 국회가 심사하겠다. 네. 안보에 영향 평가하겠다. 네. 그리고 국회가 비준 동의하겠다. 이렇게 밀어붙이는 네. 이 방법밖에는 지금 합의된 게 없잖아요. 네네. 그렇다면은 마침 그 여당 대표가 청문회 얘기를 했다면은 받아야죠. 그렇죠. 예. 그걸 받아서 밀어붙여야죠. 네. 거기에 주민들 참여를 시키고 또 우리가 성주 가서 그걸 또 보고를 드리고 네. 이런 적극적 활동이 있으면은 나름대로 생산성이 있는 거지. 그러면은 지금 미국 하원의 올해 아직 미 국방 예산에 한국의 사드 배치 예산이 편성 안 됐다는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미 의회도 한국 내에서 이게 잘못 처리되면은 큰 미국의 역풍이 부는 거 아니냐.
뭐 이러는 가운데서 이거 잘못 배치하면은 미국한테도 유리하지 않다. 이런 걸 우리가 국제적으로 설명도 하고 네. 이렇게 막 하는 겁니다. 이게 다음 주부터는 제가 안 나오고 그 저희 당 국방의 간사를 좀 모시고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분 지금 전화 통화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하셨어요, 진짜 좀 당의 입장이나 국방의 입장을 좀 들어봐야 국민들이 알지. 뭐 어찌됐든 청문회 카드를 야당도 아니고 여당 대표가 던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야당이 적극적으로 반응이 안 나오는 것 자체도 좀 많은 국민들이 좀 의아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하여튼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비준 이쪽을 가지고 크게 그리고 세게 물어야 돼요. 네네. 그리고 결국 그게 국회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키거든요.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흐름이 좀 있어요. 민주당 내에서도. 그러니까 그 중요하게 이제 국회 비준 관련해서 또 내세울 수 논리 중에 하나가 뭐 이제 다른 것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방부의 설명인 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그다음에 이제 소파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법과 제도가 있기 때문에 동의 절차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드 부대가 단순히 그 한반도의 안보 수요, 그러니까 대북 방어 수준을 넘어서 예를 들면 제3국 그걸 겨냥할 수 있는 문제. 그건 뭐 이제 김종대 의원께서 그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날카롭게 잘 파헤치셨습니다만 그런 개연성이 있느냐가 이 어떤 국회 비준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그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넘어선 부분이고 예전에 이제 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이럴 때도 국회 그 법제처에서도 그때 그 조약을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랬었죠. 예. 이제 그런 부분들과 맞물려 있어서 이제 국회에서 논의 과정은 이제 끝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이다. 좀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좀 이 문제를 다뤄가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 전략적 유연성 얘기 나왔을 때가 뭡니까? 한미 간에 협의하는데 이 굉장히 쟁점이 된 게 그렇죠. 상호방위 조약을 넘어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할 그렇죠. 거냐였어요. 그때 두 가지 안이 나온 겁니다. 첫째, 한미 상호방위 조약 개정안이에요. 두 번째는 상호방위 조약은 놔두고 비밀 MOU를 체결해서 양해각서로 처리하자는데 글로 기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주한미군의 재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다가 실제 나중에 협정으로 간 거죠. 그게 LPP, YRP 그 해가지고 그 용산기지죠. 이래가지고 2004년에 국회 동의를 받아낸 거 아닙니까? 국회 와가지고 다 협정 내놓고 동의 받은 거 아니에요? 이게 민주적 절차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저기 상호방위 조약은 있지만. 이런 주한미군 재편은 상호방위조약에 넘어서는 부분이 있으니 또 국가의 재산 재정적 부담이 있고 주권에 관한 문제이니 국회 와서 다 설명하고 다 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국회에서 사드 문제가 뭐 이게 결코 시간이 지나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또 국민들의 요구에 또 충실히 반영하면서 국회 논의를 또 앞으로 좀 기대를 하겠고요. 그 더불어민주당의 국방위 간사 그분 한번 모셔가지고 말씀 들어보고 원래 방송도 잘 하시는 분인데 왜 요즘은 이렇게 침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기회가 되면 한번 모셔보도록 하고요. 우리 잠시 쉬었다가 다시 돌아올까요? 잠시 쉬었다가 2부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의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는 즐거운 축제의 무대. 충남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 체전.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는 커다란 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기적은 지금 이곳 충청남도에서 시작됩니다. 그 출발선에 서 있는 우리들의 땀과 눈물이 환희와 희망으로 바뀌는 값진 순간, 당신을 초대합니다. 네, 진짜 한번 2부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부에서 좀 이제 사드 문제에 대해서 특히 그 정책 결정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들을 좀 짚어봤는데요. 제가 그 엊그저께 봤던 사진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게 3장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얼마 전에 ARF, 그러니까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회의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이제 관심을 모았던 게 왕이 중국 외교부장하고 윤병세 우리 외교부 장관이 만났을 때 어떤 표정이 연출될 것이냐. 그 손사래. 왕이 장관이 딱 이런 이 손사래 자체가 한중 관계를 갖다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데뷔한 사람이 있죠. 그 북한의 외무상 리용호. 아주 뭐 영어를 네이티브처럼 구사한다고 해서 굉장히 또 북한 사람답지 않게, 뭐 북한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굉장히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 거칠고 매너 없고 이런 식으로 그냥 평양 박치기로 들어오는. 다음부터는 리용호 그 외무상 굉장히 좀 매너도 좋고
굉장히 부드럽고 또 영어도 이제 네이티브처럼 구사해서 상당히 좀 주목을 받는 사람인데 이제 그 손사래를 쳤던 한국 외교부장한테 손사래를 쳤던 왕이 부장이 리용호 부장한테 또 같은 비행기로 내려와서 숙소도 같아. 이분이 있고 어젠가요 이제 백악관 안보부장관이었던 수전 라이스. 지금 수전 라이스가 9월달에 항저우에서 G20 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지금 미중 간에 G20의 핵심이 G2 아닙니까? 미국과 중국인데 이게 뭐 남중국해 문제에 뭐 사드 문제에 뭐 또 이제 미국 대선에서 중국 때리기가 막 유행하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또 싸울 때 싸우더라도 뭔가 또 협력을 할 때는 또 뭐 좀 풀고 가야 되는 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또 강대국들의 기지장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 사진 보고 굉장히 좀 놀랐던 게 그 수전 라이스가 시진핑 주석을 예방하는데 굉장히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마치 이제 이 사드를 어찌됐든 일차적인 결정권은 미국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당사자는 굉장히 여유롭고 당당하게 가서 시진핑 주석을 예방하는데 우리 외교부 장관이나 지금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은 뭔가 죄 지은 것처럼 말이죠. 중국한테 해명하기 막 급한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좀 안타깝게 보이는 측면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뭐 이 방송을 이제 뭐 중국에 있는 지인들도 많이 듣는다 그러더라고요. 많이 듣고 그래서 이제 뭐 피드백도 가끔 오고 그러는데 너무 쫄지 말자. 쫄지 말자. 뭐 우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쫄지 말고. 대통령 잘못 뽑은 죄는 있지. 네.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잖아. 트럼프가 되면 어떻게 되죠? 트럼프가 근데 이 얘기 좀 짚고 넘어갔겠는데요. 트럼프가 되면은 제가 이렇게 촉을 세워보면 사드 배치가 번복될 가능성이 60%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뜻밖이네. 왜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트럼프를 밀어야겠네. 그러니까 근데 그 양반이 또 밀기엔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민다 그래서 뭐 효과가 있는 게 일은 없지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그겁니다. 야, 생각해봐라. 그 떨어지는 미사일을 갖다 미사일로 맞췄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MD 자체에 대해서 과학적인 의문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비즈니스맨으로서 이게 돈만 날리는 거 아니야? 이게 군수사한테 좋은 일만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어떤 좀 멘탈리티가 있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는 군수회사를 안 갖고 있습니까? 없죠. 부동산이 주로. 그래서. 또 하나는 그거죠. 트럼프가 이러면 대통령이 돼서 뭐 사드 한국 배치에 관련해서 이제 인수위 때 보고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 트럼프 기준상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미국 돈으로 해? 이거 누구 돈으로 샀어? 그럼 우리 펜타곤 예산으로 샀는데요? 이거 어디에 갖다 놓는 거예요? 한국에 갖다 놓는 건데요? 이거 그러면 한국에 갖다 놓은 거였다 왜 우리 돈으로 사고 가? 한국 돈으로 사라 그래.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트럼프의 기질상. 이런 부분이 있어서 뭐 쉽게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트럼프가 되면 사드 배치 문제가 다시 원점에서부터 검토될 가능성이 있고 거꾸로 힐러리 클린턴이 돼도 미국 정부에서 한번 전략적인 논의를 다시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문제를 다 떠나서 그걸 갖다 그대로 밀어붙였을 때 미국 신임 정부가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경고하는 게 너희들이 사드 배치를 기어코 강행하면 우린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겠다. 전략적 협력의 맥락 속에는 전략무기 협력도 이제 강화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돈이 있고 러시아는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둘 사이가 거래가 이루어지고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적 동맹으로 결속이 돼버리면 그럼 미국 입장에서 골치 아픈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오랜 외교 전략, 세계 패권 전략의 핵심이 유러시아의 두 거대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는 걸 이간질시키는 게 이제 지난 한 세기 동안 어떻게 보면 패권 전략의 핵심인데 근데 사드 배치를 갖다 둘이 손잡게 해준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판단하기엔 미국 시민정부에선 아마 좀 검토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아까 김정대 의원이나 우리 김경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내부의 절차가 중요한 거죠. 이게 그렇죠. 그냥 고속도로 깔아두시 쫙 깔아주면 그러면 시간을 벌어줘야 돼요. 거슬 수 없는 대세가 된다고 판단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기존 관용대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고 한국에서 계속 국회에서도 그렇고 여론도 그렇고 특히 성주 국민들이 계속 이게 반대해서 이게 될지 안 될지도 잘 모르겠는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미국의 대선이 가까워지고 있는 게 이제 군산복합체 입장에서는 7월에 좀 땡겨서 했으면 그렇죠. 이런 배경에 이건 좀 구조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상황적 배경이라기보다는 이게 정치가 한국도 대선 치르고 미국도 치른다. 근데 올해 11월이었다. 이러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군산복합체 쪽의 그 주류들은 이게 조금 서둘러야 되는 이유도 있고 또 지금 중국에 대한 파상 공세가 한꺼번에 이게 집중이 될 때 시너지가 가중되는 이런 어떤 측면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굉장히 당황한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좀 신경이 복잡한 게 이게 뭐 한두 군데서 압박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압박한 적이 또 있었던가 네. 제 기억으로는 없거든요. 네. 네, 뭐 남중국해에서 한국에서 또 일본의 저 참의원 선거를 통한 이제 본격적인 그 네. 개헌에 대한 어떤 자율성까지 아베가 지고 있는 이런 대만 문제까지 걸리는 대만 문제까지. 근데 중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것이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압박이 있었는가. 네. 그것도 떼거지로 달라붙어서.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사드는 그 중에 하나의 국지적 전선이지, 저기 사실은 여러 어떤 구성 요소들이 질비하게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2013년부터 이러한 미국의 공세가 본격화됐다고 보고 네. 우리가 한 3년 정도의 어떤 마지막 시기에 지금 처해 있는 건지도 몰라요. 네. 이제 그동안에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그 도전자 중국에 대해 가지고는 이런 정도 한번 우리가 길들여 놨다. 네. 미국은 여태까지 사실은 패권 국가로서 2인자 국가들을 참 잘 관리해 왔어요. 네. 한때는 일본이 좀 뜰 것 같으니까 그때는 일본에 대한 재팬 공포가 있으니까 일본 위협론이 80년대 말에 유행했었죠. 뭐 엄청났죠. 그리고 막 일본에서 나오는 구호가 뭡니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 네. 뭐 이런 게 막 저명이사들이 그러니까 미국이 보니까 이게 도전국이고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프라자 합의로 해가지고 지난 20년간 서서히 그걸 갖다가 저기 죽여왔다고 할 수가 있고 네. 또 유럽이 통합됐는데 네. 이게 합쳐보니까 인구가 미국보다 거의 맞먹거나 많어. 네. 그리고 EU가 점점 불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서 이제 영국이 뭐 브렉시트로 떨어져 나가고 또 내부의 문제로 해가지고 또 주저앉혀. 네. 그 다음에 중국이 이제 세 번째거든요. 네. 그러면 항상 해왔던 대로 미국은 패권 국가로서 그 세력이 전이될 수 있는 도전 국가를 나름 관리를 해온 겁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다 성공했어요, 지금까지. 네. 오히려 그러면서 미국은 더 단일한 어떤 패권으로서 지위를 누렸는데, 근데 사람들이 미국이 패권 국가다 그러면 남의 영토를 점령해가지고 싹 정복해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로 이렇게 보지만 지난 70년간 미국은 모든 전쟁에서 졌습니다, 사실은. 한국전, 베트남전, 또 쿠바의 소말리아에서 이라크, 아프간 다 죽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 아니라 미국은 관리자들하고 그런 식으로 전쟁에서 꼭 이기는 나라도 아니야. 네. 그러나 누가 장차 미국의 권위에 도전할 것인가를 전략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가서 그것을 제압해버리는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의 패권을 유지해온 것이지 뭐 남의 뭐 섬을 점령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가지고 이제는 관리했다. 네. 어느 정도 좀 길들였다. 이런 순간에 이 깔딱고개는 이제 넘었다. 뭐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려면 마지막으로 조금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네. 저항 못하게 눌러놓고 편안한 가운데 미국이 이제 전 세계 MD를 할 수 있는 네. 이런 기반 정도를 우리가 닦아놨다. 네. 이런 전략적인 흐름으로 가는 거 아니냐. ARF가 그런 점에서 또 하나의 어떤 외교 전쟁의 무대가 된 것이고 거기서 드러난 거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네. 그러니까 이제 7월 8일 날 사드 배치를 발표하고 12일 날 헤이그 중재재판소에서 남중국해 문제 관련해서 미국과 필리핀의 손을 들어주고 바로 다음 날 성주 사드 흔재 기지로 성주로 발표하고 숨 돌릴 틈도 없이 막 몰아쳤다가 지금은 이제 사실 조금씩 톤다운 시키려고 하는 이런 기류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아마 수잔 라이스가 이번에 중국 방문해갖고 시진핑 주석을 포함해서 이제 최고위층 인사들을 만나서 야 우리가 이렇게 뭐 싸울 때 싸우더라도 이제 지금은 좀 냉각기를 거쳐야 되는 시기 아니냐. 너희들 뭐 2달 후에 항저우에서 G20 정상회의도 있고 그 시진핑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외교적인 행사인데 우리가 이렇게 계속 싸우고만 있어야 되겠느냐. 뭐 이런 식의 어떤 좀 달래기 이런 부분들이 보이는데 과연 이 와중에 지금 한국 외교는 어디에 있는지 참 답답한 노릇이고. 그리고 맞습니다. 한국이 우리가 이제 지금 봐야 될 거는 당장의 어떤 그 유불리라든가 어떤 위신 세우기가 아니라 조금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가 한반도 주변 정세를 한번 우리 의지대로 주도해보자. 네. 그러려면 어떤 이니셔티브를 가져야 되겠는가. 이런 게 외교란 말이죠. 그게 이제 장차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도모할 수 있는 우리의 철학적인 어떤 그 정체성. 이런 것들을 이제 서서히 갖춰나가고 우리가 이제 국가의 영향력을 늘려가는 거거든요. 이게 중견국가입니다. 뭐 미들 파워라는 게 별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품격 있게 길게 보면서 우리 의지대로 주도해보자. 이런 판을 만든다. 이런 건데 자꾸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는 전부 상황 논리고 네. 그것이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품격을 다 갉아먹고 있어요. 솔직히 몇 시간 전에 결정해서 성주에 이거 통보한다. 이게 무슨 어디 저기 제3세계 어디 이제 외교안보가 뭔지도 모르는 나라에서 벌어지는 깡패 짓입니까 그래. 이게 국가의 품격에 맞는 짓거리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즉흥적인 판단을 뭐라 그러냐면은 학자들은 언커미트 싱킹. 이게 굳이 번역하자면 이도 저도 아닌 소신 없는 사고에서 나오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요즘 영어 실력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요. 영어 많이 나와요? 국회의원 되더니 이거 달라졌어요. 의원실에 뭐 이제 영어 과외 공부 시키는 사람 따로 있어요? 아니 그 전에 실력이 오거든요. 이거 내가 강의 때 많이 했던 얘기야. 언커미티드 싱킹. 이건 뭐냐 하면은 자 이명박 대통령이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비밀리에 체결하려고 그랬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전략적으로 투항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발각이 됐어. 그러니까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그 다음 달에는 이쪽은 중지시키고 독도를 방문하면서 일본 천황이 사과해야 된다. 이랬어. 일본 국왕이 사과해라. 국왕이 사과해야 된다. 이랬어요. 예. 이게 극단에서 극단이 한 달 사이에 오고 가잖아. 이런 걸 언커미트 싱킹이라고 하는 건데 그 일본하고 뭘 체결할 때는 외교안보 수석 건의를 받고 했고 그러다가 똥 밟았대? 이렇게 되니까 이번엔 정무수석이 일본 때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맞아. 글루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일본을 때리는 것과 친해지는 거를 다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어떻게 전략적으로 이걸 봐야 되냐. 이런 회의는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거예요. 중국의 천안문 성로에 가가지고 한중관계 최상이다 그랬고 그 다음 달에는 미국 가서 그걸 또 해명했고 그러더니 사드까지 왔고 이런 지도자의 행동 유형을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케네디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쿠바 미사일 위기 때 유화책과 강경책을 다 보고하게 하고 어떨 때는 내가 자리에 있으니까 참모들이 자유롭게 의사표현이 안 되는구나. 더 기탄 없이 토론해라 이러면서 자리를 비켜줘. 그러면서 이제 딱 코드 꽂아놔갖고 녹음해. 자기는 다 돼서 듣고 있고. 이게 지도자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모르는 합리적 대안은 없냐. 이러면서 끊임없이 엑스컴이라는 집행위원회에서 한 10수명의 참모들이 각기 다른 의견을 얘기하게 해가지고 합리적 선택으로 이렇게 모아가는 이런 양반들은 극단과 극단을 오고 가질 않아요. 우리 김 의원님이나 저는 그런 데서 회의 한번 해보고 싶어요. 특히 보니까 케네디 대통령이 정말 국가적으로 중대한 세계 3차 대전까지 벌어질 수 있는 엄청난 일이니까 참석자들이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담배 피우면 담배 피워. 그래서 대통령 신문실에서 담배 피워가면서 막 피워가면서 회의하는 이 장면이 그때는 금연운동이 별로 없었어. 이렇게 몸에 해로운지도 몰랐고 그리운 시절인 거죠. 우리로서는 나는 그러면 회의가 훨씬 잘 돼. 그러면은 극단과 극단을 오고 가는 건 뭐냐 하면은 대통령이 항상 정치적 위기를 느낀다는 뜻입니다. 야, 내가 지금 위신이 제대로 서 있는 거야? 뭐 어쩌는 거야? 그러니까 어떨 때는 본인의 역할을 극대화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나 케네디는 그걸 참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빠지면은 이런 한번 마약과 같은 그런 어떤 유혹에 느껴지면은 극단과 극단이 공존하면서 자기가 했던 말이 자기의 정책을 잠식해버리는 현상이 드러나냐. 그러니까 지금 한국 외교가 어디로 가냐 이 질문이었는데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케네디 말씀하셨습니다만 케네디가 개인적으로 뛰어난 인물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케네디의 리더십을 봤을 때 굉장히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거는 실패를 통해 배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쿠바 미사일 위기 바로 전년도에 쿠바 침공작전이 있지 않습니까? 피그스만 사건이. 피그스만 침공 작전이 있었는데 그게 펜 타고 나오고 CIA 얘기만 그리고 이제 쿠바에서 온 난민들 얘기만 들으니까 미군들이 들어가고 쿠바 또 난민들 앞서고 들어가면 금방 마치 이제 옛날에 김일성이 남침할 때 3일 만에 남조선을 해방시킬 수 있다 이런 것처럼 그런 얘기만 듣다가 했는데 속된 말로 개망신 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느낀 게 이런 문제일수록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그룹 싱킹이라는 용어인데 그 피그스만 사건을 결심할 때 하버드대 출신 8명이 모여서 결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의견이 끼어들질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엉터리 작전을 했는데 그 합참의장을 불러서 따졌죠, 케네디가. 왜 이거 성공한다 그래 놓고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야간에 침투해가지고 은밀하게 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달빛을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달빛이 너무 밝았어. 달빛을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이러니까 머리 끝까지 화가 난 거야, 케네디가. 그런데 그 사건 때문에 후르시초프 서기장은 쿠바에 핵미사일을 배치하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거죠. 케네디의 실패였어요. 그게 쿠바 미사일을 초래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진짜 위기가 쿠바에서 벌어졌을 때 이 문제를 이제 위기 관리를 하면서 케네디가 가장 깨달은 건 뭐야? 한쪽 의견만 듣다가는 완전히 엿된다. 그거 다 모아야 된다. 이걸 이제 절실하게 깨닫고 엑스콤이라는 기구를 구성해서 위기 관리를 한 겁니다. 여기서 위기 관리란 말이 처음 나온 거예요. 이런 개념을 우리가 처음 알은 거라고. 그러면은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을 때 우리가 북한이 위협적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위기가 조성이 됐을 때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돼? 심지어는 야당에까지도 전화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 국가가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쓰면 좋겠냐 해가지고 의견을 구하는 게 리더예요. 그런데 이 양반은 자기가 결정하고 따라오라 그래요. 그러면 뒤늦게 뭘 제대로 보고하기가 어려운 거야. 누가 보고하겠어 거기서. 이게 피그스만 사건에 지금 재판이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이게.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실패를 통해서 배우지 못한다는. 네, 우리 옆에 한숨입니다. 한숨. 얼마나 좀 답답하시겠어요. 답답한 것이죠. 한숨이 나오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도를 봐도 한숨이 나오고 그나마 여기서 와서 좀 스트레스는 푸시고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요즘 저희 사드 관련해서 마지막 관련해서 좀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이 계십니다. 안상수 새누리당 의원이 옛날에 DJ 때 그 INF 환란 때 국민들이 금모으기 운동에서 위기를 극복한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온 국민들이 성주 참외를 10,000원씩 다 사주자. 예. 그러면 이 성주 지금 국민들이 생계의 위협을 받을까 노심초사 걱정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마음에 위로를 드리고 위안을 드리자는 차원에서 10,000원씩 다 투자해서 성주 참외를 다 구매하자. 사자. 동참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두 분은? 저는 뭐 성주에 가서 수박도 먹고 참외도 이미 먹은 사람이기 때문에 동참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미 하셨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감성적 호소력을 무기로 들고 온다는 거는 우리로서는 또 새로운 현상이에요. 사실은 그 총리가 내려가서 제일 실수한 건 뭐냐면은 국가 안위를 위해서 이러니까 마치 성주 국민은 우리는 국가 안위에 관심 없는 사람으로 몰아붙인다면서 열받은 거거든. 그러니까 내려가서 할 줄 아는 말이 그거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 점에서는 우리가 사드를 우려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더 빨라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줘야 됩니다. 지금 성주에 우리나라의 십자가를 지게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가서 먼저 지켜주고 치유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이 평화에 대한 어떤 염원으로 모아지도록 사실은 이건 진보가 했었어야 될 일이에요. 저는 농담 삼아서 질문을 좀 던졌는데 너무 진지하게 답변을 주셔가지고 성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요.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근데 성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결국은 이 기존에도 계속 그래왔지만 예를 들면 대정부질문 하면서도 성주 그 레이더 기들 앞에서 참외 깎아먹겠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화제들을 아주 축소화시키고 그러니까 상대 쪽에서 국가 안보 혹은 뭐 그 외교적 담론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을 때 참외를 몇 개 사줘야 되냐 레이더 앞에서는 참외는 괜찮냐 이런 걸로 화제를 아주 축소화시키고 이 얘기하는 사람을 아주 딴 세상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화제 전환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렇죠. 물론 성주 참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다른 논쟁이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잘못을 국가가 저질렀으면 국가가 어떻게 보상할 것이고 국가는 어떤 책임을 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논쟁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참외를 몇 개를 팔아줄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죠. 물론 의원님은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지만 상대 안상수 의원의 발언은 그 발언의 취지거든요. 국가의 책임을 그냥 다 전환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거에 말려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국가 집권은 청와대에 계신 그 한 분한테 쏠려 있는데 국가가 뭔가 문제를 저질렀을 때는 국민 주권 정신, 주권 재민 정신 너무 투철하신 거예요. 국가의 문제니까 여기서 나서서 해결해달라. 이런 지역 논리에서 우리가 자꾸 오류에 빠지는 게 뭐냐면은 그 성주의 반대를 지역 이기주의라 그럽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이나 동물은 이기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럼요. 국익이라는 게 뭐냐? 국가 이기주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국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민은 시민 이기주의가 있는 겁니다. 노동은 노동 이기주의가 있는 거예요. 왜 노동운동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내가 누려야 될 자존감과 행복이 있는데 그것을 누리겠다고 하는 걸 우리는 정당하다고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성주는 성주의 이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역 이기주의가 마치 지역 이기주의라는 색칠을 해놓고 별개의 사안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게 지역 이기주의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노동조합은 왜 만들고 그 다음에 국익은 왜 주장합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기적 담론으로 다 차 있는 거예요. 그 지역 이기주의라고 말하면서 불온시하고 그걸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상처를 입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위로를 해줘야 된다고 보는 것이 이것을 그렇게 보면은 만약에 이걸 지역 이기주의에 잘못된 거라고 한다면은 그럼 지역 이기주의가 없는데 갖다 놓으면 될 거 아닙니까? 새누리당 영남권 의원이 나서서 우리는 지역 이기주의 없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나선다면 그 얘기가 맞겠지. 그러나 자기들도 똑같은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대구 의원은 대구에 안 왔으면 좋겠다고, 부산 의원은 부산에 안 왔으면 좋겠다는 거고, 평택 의원은 평택에 오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지역 이기주의가 아닙니까? 음성에는 음성 의원은 또 오지 말라는 건데 그건 지역 이기주의가 아닙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의 모든 국회의원이 다 지역 이기주의자라는 거라는 건데 그렇게 해놓고 성주를 보고 지역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또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그걸 또 달래기 위해서 성주 참여 사세요. 이렇게 또 이제 국민 캠페인을 그러니까 참여 논쟁이 된 건데 이 어이없는 참여 논쟁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은 뭐 다른 지역에 결정이 됐으면 양상이 달랐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어떤 우리가 당연한 현상을 불온시하는 정부, 이걸 위험하다고 하고 외부의 세력이고 괴담이라고 말하는 정부는 정말 위험한 정부예요. 정말 이런 정부는 존재 자체가 폭력입니다. 저는 이런 정부가 존재한다는 건 국민들에게 고통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 놓고 이런 어떤 차별과 배제와 폭력의 언어가 버젓이 주류 여론이 되는 이 세계는 우리로서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어떤 한 사회가 얼마나 품격 있는가를 보려면은 소외된 약자의 어떤 톨레랑스를 보여주는가가 저는 그 사회의 품격의 척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이런 폭력을 하는데 우리 사회가 어떻게 건강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지역 이기주의라는데. 그렇다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사드라는 건 사실 이 분야의 전문가나 담당자 정도가 알다가 이게 이제 전 국민들이 다 알게 된 그런 문제가 됐는데 이렇게 된 이상 한번 제대로 한번 공부해보고 토론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대한민국의 안보와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 기회에 해보자. 우리가 전화위복의 기회를 삼자. 이렇게 좀 그런 생각 좀 들고요. 그리고 좀 우리 김건희 의원께서도 이제 이 성주 국민들이 지금 이 사드 반대 운동하는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실 텐데 좀 어떤 느낌이 좀 드시나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렇고 누차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실 정부가 말하는 외부 세력론이라고 하는 거 말 그대로 간첩이 내려와서 그런 걸 하고 있다면 외부 세력이 되겠죠. 광주 민주화 운동도 간첩이 했다는 거 아니야? 600명이 내려와서. 그건 더 웃기잖아요. 가해자도 북한 사람이고 피해자도 북한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그런 거라면 이해가 되지만 사실 한반도의 안정을 어떻게 할 것이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킬 거냐라고 하는 얘기를 전라도 사람도 할 수 있는 거고 강원도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누차 하는 얘기처럼 왜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반박 성명을 성주 파출소장이 안 하고 경찰청장이 합니까? 다 연관되어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국민들이 연대해서 이것을 뚫어내야 되고 그동안 계속 평택에서고 대추리에서고 그리고 강정에서고 이 벌어져 왔던 그 모든 일이 똑같은 그 힘을 가지고 있었던 국가기구가 취하는 행태의 양상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립시키고 단절시키고 저 사람들은 특이한 이상한 사람들인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거. 이제는 그것을 벗어날 만큼 국민 수준도 넘어섰기 때문에 많은 국민이 더 많이 연대해서 더 크게 하시면 좋겠고 성주 분들께서도 그거에 대해서 크게 노이로제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초기에는 좀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셨을지 모르겠지만 당황했지. 처음엔 충격이었지.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도 많이 느끼시는 것 같고
정말 서울에서도 우리 저 뒤에 사진 있는 것처럼 이제는 광화문에서 성주 시민들과 함께하는 네. 뭐 5만 명, 10만 명의 네. 촛불 집회도 한번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평화를 사랑하는 많은 국민들의 연대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서울시청광장 앞에서 성주 국민들하고 서울 시민들 또 이제 다른 전국 각지의 시민들이 모여갖고 집회를 하면 그러면 성주 국민들이 외부 세력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 시민들이 외부 세력이 되는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떤 서울은 내외부 구분이 네. 없어. 서울 수도니까 구분이 없다고 합니까? 앞으로는 광화문에서 시위하려면 종로에 주소지 있는 사람만 해야 된다니까요. 그거는 뭐 그렇죠. 예. 근데 뭐 성주 국민들이 굉장히 처음에 뭐 날벼락 맞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심정 그 자체잖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좀 이제 당혹감을 수습하면서 이분들이 진화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이분들이 이제 진화가 되고 있고 그래서 성주에 가면 다 사드 전문가야. 이제는 일주일 사이에 바뀌었어. 예, 예. 처음에는 사드가 뭐야 이랬거든. 네. 예, 지금은 다 전문가. 근데 우리 국민들이 예전부터 그렇게 다 자체적으로 그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사실 네. 광주 그 민주화운동 때도 뭐 도둑질 한 번도 안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상황에서도 오히려 질서가 더 유지가 잘 됐지. 당연하게 네. 되잖아요. 네. 그걸 폭도라 그러는 거죠. 네. 정부만 강하게 막 밀어붙이 사실은 광화문의 집회도 경찰이 고착시키고 물대포 쏘고 이런 일만 없으면 그 사람들 다 내일 출근할 사람들이니까 네. 정상적으로 집회하고 다 집에 정상적으로 헤어집니다. 근데 그것을 집가는 사람들 길 막고 괜히 방패로 밀고 뭐 하고 일이 벌어지니까 네. 계속 갈등 관계가 생기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일차적으로 성주 국민들이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계속 지속적으로 반대 운동을 해 나가냐도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저는 뭐 엊그저께 뭐 언론 보도 보니까 그 성주 대책위 위원장 세 분이 지금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네. 예,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성주 국민 이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진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를 표하고 다만 이제 이 문제에 관련해서 언론과 정부가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외부 세력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공격을 해오는 만큼 1차적으로 우리 국민들을 좀 믿어달라. 이 성주 싸움은 우리 국민들을 믿어달라고 성주 외에 거주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거기서 각자 다양한 방식으로 사드 반대 운동에 대해서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 들어보고 이분들이 며칠 사이에 굉장히 좀 빠르게 이 운동 그렇죠. 방식이나 의식 예. 진행하고 있다. 아니 아주 바람직한 양상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그 첫날 왜 한 몇백 명이 국방부로 올라오셨잖아요. 네. 국방부 차관이 가서 맞이했는데 자꾸 상주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멘붕이 된 거예요. 네. 사실은. 네. 어딘지도 모르고 네. 그 정도의 관심도 없고 고쳐줬는데도 또 조금 있다 얘기하다 상주 주민들께 사과가 이제 열받아서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해야겠다고 이제 주민들 오신 분들 그 국방부 안에 모셔놓고 네. 성주 국민들이 왔는데 상주 사드 배치를 얘기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그분들의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순천 분들도 가끔 그런 거 있어요. 순천 출신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럼 고추장 유명한데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럼 뭐 이제 우리가 농담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또 정부가 심사숙고해서 성주로 결정을 넣었다고 얘기해놓고선 상주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 문제를 바라보는 이 정부, 군 당국의 태도가 얼마나 좀 아니란가 이런 부분들이 그렇죠. 그 표현 하나에 이게 담겨 있는 거죠. 예. 한번 제가 다음 주에 다시 내려가서 네. 한번 잘 탐방을 해보고 네. 조금 더 정확한 진단을 한번 해보도록 네. 한번 아예 이제는 지금 정도 시기에는 셋이 가서 진짜 안보를 현장에서 한번 하시죠. 아니 이미 다른 팟캐스트가 기획을 하고 있어요. 네. 그것도 하고 있고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저희들의 기본적인 방침은 성주 국민들의 의사를 존중하겠다. 네. 뭐 사드에 대해서 궁금하셔가지고 뭐 저희들을 불러준다고 한다면 또 거기서 이제 그 성주 국민들이 반대 운동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전국적으로 이렇게 알리고 싶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갈 의사가 있고 거꾸로 아직은 시기상조다. 좀 더 우리 주민들 사이에 이 소통과 그건 잘 고려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선의를 갖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외부 세력이라는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는 건 사실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각별히 유의해서 잘 통제된 어떤 거 행동이 나오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에서 약간의 실수라도 이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김종대 의원께서는 다음 주 월요일에 가시면 몇 번째? 두 번째죠. 처음에는 김종대 의원께서도 좀 정신이 없었을
되고. 그렇죠. 네. 이번에는 좀 더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지난 상황이니까 네. 좀 더 이렇게 좀 그 냉정하게 네. 또 이제 상황을 파악하고 또 주민들이 또 정말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청취해 오실 거죠? 아니, 물론. 예. 그리고 그 말씀은 진짜 안보에서 풀어주실 거죠? 그럼요. 예. 취재 가시는 거예요. 취재. 취재. 아직 언론인 근성을 못 보냈다니까요. 못 봤어요. 네네네. 자, 우리가 오늘 그 진짜 안보 또 변함없이 사드 문제를 1, 2부 다 다루게 됐는데요. 네. 원래 우리가 좀 2부에서는 좀 다른 주제를 좀 다루기로 했었는데 대북 확성기 비리 문제. 근데 이건 아직 수사 중이어서 좀 더 수사 내용에 좀 진전된 내용이 있으면 다음 주에 좀 더 우리가 잘 준비해서 아마 또 다뤄보는 진행 것으로. 상황이 있을 겁니다. 네. 분명히 다음 주에는 또 다음 주 나름대로 그 네. 일주일 사이에 이 긴박한 한국 사회에서 네. 뉴스가 없을 리가 없어요. 네. 그러면 또 저희 우리 김정도 의원께 미션 하나 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 계획은 사드 문제가 이렇게 안 됐으면 전방을 갖다 쭉 시찰하면서 그렇죠. 거기 이 전방 안보, 그 장병들, 민생. 또 거기 주민들 지금 확성기 틀어대죠. 양쪽에서 확성기 틀어대죠. 양쪽에서 삐라 뿌려대죠. 또 요즘은 또 그 미국 인권단체에서는 북한에 무인까지 보낸다 그럽니다. 드론까지 보내가지고 뭐 그 김정은 암살을 다뤘던 더 인터뷰, 그 뭐 이제 그 USB로 막 뿌리고 뭐 이런 일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고자 민생 투어를 이제 그 계획하셨다가 그 계획이 좀 사드에 의해서 요격당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래서 사디스트가 된 거죠. 네. 그래도 좀 뭐 의원실에도 여러분들 계시니까 지금 이 대북 확성의 문제 또 삐라 문제, 그러니까 전방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장병들이 어떤 좀 고초를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좀 취재를 해주시면 우리가 다음 주에 방송이 좀 더 풍부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약속하실 거죠? 예. 너무 많은 숙제를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거 하라고 시켜놓고. 오늘 진짜 뭐 사드 문제를 중심에서 다뤄봤는데요. 저희가 다음 주에는 좀 한 주 쉬었다가 또 쉬었다가 다다음 주에 찾아뵙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한번 오늘 순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1등만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짜릿한 순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스스로를 채찍질 해왔습니다. 소중한 땀의 결정체가 된 충남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 홀로 달려왔던 그 길 위에 이제는 함께 뛰는 당신이 있으므로 나는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오직 1등만을 위한 경쟁이 아니라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즐거운 축제라는 것을 이제 증명할 시간입니다. 끝없는 투혼과 간절한 바람을 지금부터 하나로 모을 때입니다. 나와 당신의